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3년도 경제 전망을 조금 더 심도 깊게 하면서 이번 시간에는 실제로 후반부에서는 예제 문제를 함께 작성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디플레이션, 다른 말로는 경기 침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디플레이션이 왜 나쁘냐? 물가가 낮아지는 게 디플레이션인데 이게 왜 나쁘냐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물가가 낮아질 테니까 점점 가격이 싸질 테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사야지 소비를 미루고, 소비를 미루면 기업들은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재고가 쌓이니까 신규 고용을 안 하고 신규 투자를 안 할 테고, 그렇게 돼서 점점 경제가 악순환의 고리로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은 위험한 거고, 그렇다고 여기 있는 인플레이션이 꼭 좋은 거냐? 보통의 인플레이션,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중앙정부가 바라는 2% 수준의 안정적인 물가 상승은 좋은 겁니다. 건강한 경제 성장이고, 그런 걸 부르는 용어는 골디락스입니다. 그래서 골디락스 경제라는 건 온도가 따뜻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경제가 흘러간다. 그래서 그런 경제를 골디락스 경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나 많은 경제 주체들이 바라는 건 이 골디락스 경제 상황이죠.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면, 2% 수준을 넘어서 너무 높으면 화폐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자, 오늘은 1,000원이던 물건이 내일은 2,000원, 3,000원이 된다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1,000원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일어난다는 건 나의 노동소득의 가치가 훼손되는 효과가 있고, 인플레이션이 높게 일어나는 동안 나는 월급은 그대로일 테니까 나의 구매력이나 나의 소비력은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물가만 오르는 건 결국은 나의 부가 훼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단기간에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게 화폐 가치가 똥값이 돼서 엄청 많이 보따리째 화폐를 싸들고 가서 물건을 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거기에 조금 더 심해진다면 아침이랑 저녁에 마트의 물가가 달라지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중앙정부나 어떤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되면서 국가 경제가 파탄에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예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를 예상할 때 과거에 이러이러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역사에 기반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과 같은 단기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1, 2차 석유 파동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이 이 석유 파동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1973년이랑 1978년에 두 번에 걸쳐서 석유 가격이 급등한 사건이 석유 파동, 1차, 2차 석유 파동, 다른 말로는 1, 2차 오일 쇼크라고 부르는데요. 너무 자세히는 몰라도 되고요. 그냥 1차 석유 파동의 경우에는 1973년에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산유국들이 석유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단기간에 석유 가격이 4배가량 폭등한 사건이 1차 석유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 석유 파동의 경우에는 이란의 석유 수출 정지에 의해서 수출을 안 하게 되다 보니까 공급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또 석유 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1, 2차 석유 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1, 2차 석유 파동이 어떻게 일어났느냐, 왜 일어났느냐, 이걸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면서는 이렇게 석유가 가격이 급등하면서 그 당시에 석유 가격이 급등하니까 공장 돌리는 데 들어가는 어떤 비용도 증가했을 테고, 그렇게 비용이 증가하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 증가된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완성품의 가격을 올려야 됐을 테고, 이렇게 석유에서 시작돼서 많은 품목의 물가가 상승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때 주로 비용이 증가하면서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지난 시간에 배운 수요가 견인하는 인플레이션과는 차이가 있고, 그때 심각한 수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전 세계에 찾아왔었다. 근데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기간에 석유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 연준의 의장은 폴 볼커라는 사람이었는데, 자, 지금은 물가가 뭐 8% 수준으로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뉴스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15%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폴 볼커라는 분이 단기간에 금리를 거의 20%로 폭등시키고 그렇게 해서 물가를 잡았던 전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 큰 고통이 수반되면서 실업률이 급증하고 많은 기업들과 가게가 파산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폴 볼커가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렇게 폴 볼커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고통이 끝나고 83년도부터는 경제가 급반등해서 다시 상승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면서 미 연준은 과거의 이런 경험 때문에 더더욱 지금처럼 단기간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을 이야기하면서 금리를 급등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 봤을 때 미 연준은 1, 2차 오일 쇼크로 인한 전체적인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을 폴 볼커가 급등하는 금리를 통해서 잡았던 전례처럼 이번 역시 그렇게 해서 물가를 잡고자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동안은 2023년에도 금리 인상이 계속되리라는 게 전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폴 볼커 시대의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보시면 폴 볼커가 마지막에는 거의 20%에 육박하는 금리에 기준금리를 이르게 하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22년도 10월 기사를 보시면, 이코노미 조선의 기사를 보시면 파월 연준 의장이 제2의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과거의 폴 볼커의 역할을 이제 대신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연준의 목적은 고통스럽겠지만 이게 장기화돼서 어떤 미국 중앙정부나 중앙은행의 신뢰성이 훼손되거나 아니면 더 장기간으로 가서 가게나 기업이 더 큰 고통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단기간 조금은 고통스럽겠지만 그걸 감내하면서 높은 금리 수준을 가져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경제는 1980년대 석유 파동시와 비슷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당시에는 지금 통화량이 팽창되어 있는 것처럼 베트남전으로 인해서 미국의 군비 지출이 최대치가 되면서 통화량이 팽창되어 있던 시기이고, 여기에 1, 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한 물가 상승률 역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 그래서 현재와 굉장히 비슷한 경제 상황이었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도 한동안 금리 인상, 미 연준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는 게 현재의 다수설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석유와 증가한 통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ESG의 문제라던가 지정학적 요인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겹쳐지면서 더욱 복합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금리를 전망해 본다면 과거의 석유 파동 시절에 미 연준이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때의 급등하는 물가를 잡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3년도도 가파르고 빠른 금리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금리 부분은 23년도를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경제 상황이, 자,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그래서 그걸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그리고 금리가 미국 중심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이 금리가 한국보다 더 높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니까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회귀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신3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신3고 현상이 현재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3고 현상이 경제의 각 주체들에게 미치는 영향들이 있겠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주로 경제 논술에서나 아니면 실기시험이나 면접에서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는 그건 결국 경제 주체들의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말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에는 이런 신3고 현상이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이렇게 나와 있다면 사실은 거기엔 생략된 것이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이 경제 주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라고 했을 때도 국내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라, 혹은 거기에 이제 금융 하나 더 하자면 가계, 기업, 정부, 그 다음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라,
이 정도로 금융권까지 엮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경제의 3주체 하나를 더한다면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 사실 근데 금융권은 큰 틀에서는 정부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경제 주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 그 앞에 서두가 신삼고, 뭐 고금리,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식으로 바뀌긴 하겠지만 결국은 미치는 영향, 대응 방향을 서술하라 라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결국 그때 미치는 영향은 경제 주체들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기사 하나를 보면요, 은행권 기업 대출 건전성 우려 솔솔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업들이 원자재,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인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원자재를 사서 가공해서 되파는데 원자재를 사들이기 위해서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데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환율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원래도 비싸졌는데 거기에 환율까지 비싸지니까 2배로 비싸졌겠죠. 그래서 지금 기사에 보시는 것처럼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경제 위기가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대출 잔액이 2022년에서 그 추이를 보시면 2022년 안에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어떤 대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냐면 일반 원화 대출보다도 외화. 왜냐하면 달러로 원자재 가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외화 대출 금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런 현상이 미치는 영향을 서술하고 대응 방안을 서술하라고 하는데 대응 방안은 금융권의 대응 방안 혹은 은행권에 대한 대응 방안, 이런 금융권이나 은행권 혹은 정부의 대응 방안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결국 출제가 많이 되는데 최근 들어서면서는 금융 지주 체계가 공고히 되면서 과거에는 이제 은행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다 신한은행이나 농협은행이나 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이런 식으로 금융지주 체계가 가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금융권의 대응 방안을 물어보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대응 방안을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본 개념으로 대응 방안의 기본적인 뼈대를 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경제에 대해서 금융권이나 정부나 이런 것들이 어떤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들을 체크해보면요, 그런 걸 우리가 통칭해서, 그런 대응 방안을 통칭해서 경기 부양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그 경기 부양책을요, 조금 나누어서 보면요, 통화정책, 중앙은행이 하는 통화정책과 주로 정부가 하는 재정정책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재정정책 부분부터 살펴보면 조세제도, 세금을 깎아주거나 세금을 많이 걷거나 하는 거.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세금을 덜 걷고 기업들이 돈을 벌었을 때 그거에 대한 법인세를 덜 걷고 한다면 조금 그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그 시중의 통화량을 어느 정도는 기업 너네 세금 덜 걷을게, 너네 좀 더 가져, 이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조세제도도 경기 부양책에 들어간다.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리고 조세제도 말고 재정정책 안에는 복지나 인프라,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보조금, 수당 이런 거 지급하는 것들, 그런 것들과 조세제도, 이런 큰 카테고리로 재정정책 안에는 조세제도와 재정정책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 그리고 통화정책은 공개시장 조작과 기준금리, 지급준비율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기준금리라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크게 깊게 설명은 안 할게요. 그냥 기준금리, 뉴스에서 많이 보신 그 기준금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개시장 조작이랑 지급 준비율 부분은 조금 개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2022년도의 기사를 보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일관될 필요가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통화정책은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인상시키면서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해나가면서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는데, 세금 부분에서는 완화적으로 세금을 다 깎아주고 한다면 엇박자가 나게 되겠죠. 한쪽에서는 통화량을 흡수하려고 하는데 한쪽은 통화량을 공급하게 된다면 엇박자가 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조금 통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 면에서 긴축적인 면을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중국 혼자 기사를 보시면 오늘자 중국 인민은행 경기부양을 위해서 21조 원 공급, 중국 혼자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에 대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긴축적인 걸 하는데 중국이 막 전 세계에 돈을 다시 뿌려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긴축의 효과가 조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에 더해서 중국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도 인플레이션을 더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재부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쩌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통일성 있게 가야 되는데, 법인세를 인하해주고 부자들은 세금을 조금 감면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뉴스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그래서 좋으냐 나쁘냐는 차치하고, 지금 여러분과는 경기부양책이라는 게 있고, 경기부양책의 종류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있고, 다시 그 안에 카테고리에 저렇게 위에 보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한국 정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중국이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봤고요. 자, 통화정책 면에서 조금은 어려운 개념이 공개시장 조작인데,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건 기준금리는 여러분이 아시는데, 기준금리 말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돈을 누군가로부터 빌리고 싶은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빌리면서 여러분이 저에게 돈을 빌리면서 1년 후에 5% 이자 쳐서 줄게요. 그러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하면서 저에게 차용증을 써서 줬어요. 그럼 저는 차용증을 갖게 되겠죠. 1년 후에 여러분이 빌려간 1억에 대해서 5% 금리 쳐서 갚겠다라는 차용증. 자, 이런 차용증을 다른 말로 채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채권을 통해서도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업을 하는 사람인데 대단한 기업을 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 돈이 필요할 때 차용증만 써주기만 하면, 제가 돈을 얼마든지 빌려준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시중의 통화량이 공급되는 효과가 생기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차용증만 주면 차용증만 주세요. 나중에 돈 갚을 수 있을지 못 갚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단 제가 돈을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은 저에게 차용증, 종이 쪼가리만 주시면 제가 돈을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시중의 통화량을 채권을 통해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걸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앙정부고 여러분이 기업이 되어서 저에게 채권 차용증을 주시고 돈을 빌려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는 과거에 질적 완화라고 해서 코로나 시대에 기업들이 자금 경색에 빠지지 않도록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줬던 행위를 했는데요. 그걸 질적 완화라고 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기업이 아니라 정부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제가 중앙은행으로서 여러분이 국채, 방금 이야기한 채권 차용증이 발행 주체가 국가가 되면 국채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가 돼서 중앙은행에 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차용증 써줄 테니까 일단 돈 좀 줘봐. 이렇게 해서 차용증 주고 돈을 가지고 가서 돈을 쓰는 것들이 양적 완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적 완화, 질적 완화가 대표적인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건 채권을 통해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는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근데 그 채권을 통해서 조절하는데 그 발행 주체가 기업이면 질적 완화, 그리고 발행 주체가 국가, 정부이면 양적 완화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앙은행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돈을 가지고 가서 중앙정부로서 노령층에게도 수당 많이 지급해주고 청년들에게도 수당 많이 지급해주고 조세도 깎아주고 이러면서 완화적인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을 펼칠 수가 있겠죠. 선심성 정책을 펼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금리와는 조금 다르죠. 그냥 돈 가지고 가서 뿌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기준금리 인상 인하와는 다르게 다른 이름으로 공개시장 조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시장 조작, 통화정책에는 공개시장 조작과 금리 인상 인하 이런 것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지급준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급준비율이라는 건 은행에, 여러분이 만약에 은행에 100만 원을 맡겼어요. 근데 지급준비율이 만약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급준비율이 10%라면 여러분이 맡긴 100만 원 중에 10만 원은 은행에 남기고 90만 원만 시중에 다시 대출을 해줄 수 있고 다시 시중으로 나간 90만 원
은행으로 돌아왔을 때 또 지급준비율 10%를 남겨야 되니까 9 남기고 81만큼만 대출을 해줄 수 있고, 이렇게 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 은행들이 시중에 뿌릴 수 있는 통화량이 줄어들죠. 반대로 지급준비율이 낮아지면 은행들이 시중에 또 뿌릴 수 있는 통화량이 많아지죠. 그래서 지급준비율을 조절함으로써도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에는 지급준비율, 금리 인상이나 다음 공개시장 조작이 있다. 그리고 공개시장 조작에는 가장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이 양적 완화가 있다.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통해서 시장에 개입해서 시중에 있는 채권을 매입하고 통화를 공급하는 정책을 말한다. 근데 이렇게 해서 공개시장 조작을 하게 되면, 이런 양적 완화와 같은 공개시장 조작을 하게 되면 금리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데, 금리가 하락하고 이자가 하락하다 보니까 투자와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겠죠? 돈 가지고 와서 막 뿌리면. 그래서 경기가 회복은 될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해서 경기가 회복되는 건 좋은데, 경기가 가파르게 회복되면서 그게 지금 인플레이션, 과도한 인플레이션, 과도하게 풀린 양적 완화로 인한 시중의 통화량이 지금의 과도한 인플레이션을 낳게 된 거죠. 자, 그리고 한국의 통화량이 증가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원래 한국의 통화량이 1000만 원이 있었는데 2000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그럼 다른 미국은 그대로 있고 우리나라의 통화량만 2배로 증가했다면 우리나라의 환율이 상승하게 되죠. 그러면서 환율이 상승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수출을 할 때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게 돼서 수출 증대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늘어나니까 또 경기가 회복되게 되고, 이래서 양적 완화가 과거에는 만병통치약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중앙은행들이 사용하면서 시중의 통화량이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었던 거죠. 보시는 것과 같이 미 연준이 실행한 양적 완화로 미국에서는 말씀드린 위에서의 효과처럼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수출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감소하고 소비가 증가하고 기업 투자가 증가하고 경기가 회복되고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체적인 골디락스 경제가 펼쳐지게 됐는데, 자, 미국의 통화량이 부러지고 한국은 그대로라면 반대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약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가 되고 무역 수지가 감소하고, 그리고 유동성이 뿌려졌으니까 그 유동성이 해외로 흘러가서 미국 사람들은 돈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한국 부동산을 매입하고 해외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자산 거품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런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 수준의 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다시 거꾸로 돌리기 위해서 금리는 올리고, 저 공개시장 조작 부분에서는 과거에는 양적 완화였다면 이제는 양적 긴축의 시대가 되어서 2022년을 보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의 기사를 보시면 미 연준 금리 인상에 더해서 양적 긴축을 본격화하면서 950억 달러를 회수할 전망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들이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더라도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해한 개념들과 과거의 석유파동, 이런 개념들을 조합해서 문장을 만들면서 실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도 방금 2022년도의 기사를 저와 함께 보면서 이제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 이런 신삼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경제 상황을 이해하셨을 텐데요. 이런 경제, 신삼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삼고 현상의 원인을 진단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권의 대응 방안을 서술하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이제 이에 대해서 서술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들별로 조금 나눠서 살펴보시면 좋겠고, 금융권의 대응 방안도 그에 맞추어서 경제 주체들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조금 좋겠죠. 자, 그래서 한번 접근을 함께 하면서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봅시다. 서론에서는 주로 문제를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글을 서술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주어진 문제는 신삼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문제인지를 서론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서술을 해주실 수가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서론에서는 이 신삼고 현상이 지속되면서 경기 침체가 가속하고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 그 원인을 진단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
코로나 팬데믹 시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통한 유례없는 유동성의 공급은 엔데믹 시대의 보복 소비와 만나며 물가 상승을 발생시켰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미중 글로벌 패권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더해지며 인플레이션은 가속도가 붙게 된다. 미국 중앙은행은 급등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유례없는 금리 인상을 단행하며 금리 역시 가파른 속도로 상승하게 되었다. 과거 오일 쇼크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한 미 연준이기에 향후의 금리 연상 속도는 더욱 빠르고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러한 미국 중심의 금리 인상은 강달러 기조를 만들고 현재의 고환율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다. 최근 이러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금리 인하 등의 경기 부양책을 시도하고 있어 신3고 상황이 2023년도에도 계속될 것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신3고 현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권의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시중의 통화량은 유례없는 양적 완화와 제로금리로 인해서 이렇게 폭증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도 물론 폭증해 있지만 특히 미국의 통화량이 많이 폭증해 있다. 자, 그래서 본론에서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한번 살펴보면요. 자, 먼저 환율 부분을 잡아봅시다. 첫 번째, 환율 안정화 노력. 외화 유동성 확보를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병행해 환율 상승 기대와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율의 오버슈팅을 방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샤넬 물건을 판매하는 수입 기업이에요. 그럼 샤넬 가방이 내년이 되면 똑같은 가방이 그냥 환율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더 비싸질 테니까 지금 달러를 빨리 사놔야겠죠. 그러면 달러를 원래 사야 되는 수요에 더해서 내년에 살 달러까지 미리 사게 되면서 비싸지기 전에 미리 사야지, 이런 가수요가 붙게 되면서 오버슈팅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오버슈팅을 막기 위해서는 외화 유동성을 확보해서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자,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떤 수단을 활용하면 이 안정적인 환율 유지가 가능해지냐면 대표적인 것이 통화스와프입니다. 통화스와프라는 건 주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건데요. 한국 정부가 미국의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한국이 일단 실제로 달러를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미국에, 야, 미국 앞으로 우리가 이 달러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불안하니까 혹시 유사시에 필요하면 얼마든지 돈을 즉시 가져다가 달러를 쓸 수 있도록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게 한미 통화스와프입니다. 그래서 한미 통화스와프가 체결이 되면 마치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겠죠. 그래서 한미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면 환율이 빠르게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세계 경제가 팬데믹으로 처음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불안해서 모두가 달러를 사려고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한미 통화 스와프가 체결이 되면서 빠르게 환율이 하향 안정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을 위한 노력을 할 필요도 있고요. 한미 통화 스와프까지는 조금 어렵다면 여기 있는 피마레포가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수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피마레포라는 건 뭐냐면요, 이 개념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2022년 10월 5일 기사 보면 한미 통화 스와프 어려운 경우 피마레포 검토해야, 한국금융연구원. 원달러 환율이 최근 1440원까지 오른 가운데 한미 통화 스왑, 외화 당국의 개입 등 부작용을 수반하는 환율 안정 조치보다는 외국 통화 당국 대상 레포, 국민연금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환율을 관리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환율의 급등세가 지속되면 수입 기업이나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의 재무 구조가 악화되는 등 기업도 위험해지고 수입 물가가 상승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의 압력이 가중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율 안정이 시급하다. 그런데 한미 통화 스와프가 지금 당장은 여건상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연준과의 통화 스와프 체결이 여의치 않을 때를 대비해서 외환 당국은 피마레포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피마레포는 미 연준이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화를 대출해주는 환매 조건부 달러화 대출이다. 자, 아까 통화 스와프는 그냥 마이너스 통장 뚫어줘. 그냥 뚫어줘. 그냥
이 통화스와프였다면, 자, 우리나라 연기금들이나 우리나라의 어떤 정부도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는 그 보유 정도가 있겠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도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투자 활동을 하는데 삼성전자에도 투자할 수도 있고요. 산유국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미 국채에 투자할 수도 있겠죠. 미 국채에 투자해서 미국 국채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미국 국채를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건 사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거나 비슷하고, 그러면은 야, 돈 그냥 빌려주지 말고, 통화스와프 말고, 그냥 말고, 이거 나 담보대출해줘. 나 니네 국채 가지고 있잖아. 너 나중에 어차피 이거 나한테 갚아야 될 돈인데 이거를 담보로 지금 조금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이 피마 레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마 레포는 담보대출, 그리고 통화스와프는 그냥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서 5번째 줄, 피마 레포는 연준이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화를 대출해주는 환매 조건부 달러화 대출이다. 비공개적으로 달러 유동성을 사용할 수 있는 합의 제도로 통화스와프를 보완하는 수단이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 자, 어떤 기사에서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에 맞춰서 한미 통화스와프 등을 포함한 킹달러 대응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어떤 기사에서는 외화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외화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서 환율을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건 필수적인데, 그에 대한 수단을,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해보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게 통화스와프와 피마 레포가 있다. 그래서 이제 본론에서 어떤 영향과 대응 방안으로 지금의 이러한 고환율이 계속되면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지속돼서 인플레이션이 가중될 수도 있고, 그리고 달러 수요에 대한 오버슈팅이 발생하면서 더 높은 원달러 환율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대응 방안으로 정부가 통화스와프나 피마 레포를 조금 준비하면 좋겠다.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영향과 대응 방안 첫 번째 이야기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예요? 약간은 조금은 중앙 정부의 입장에서 할 수